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111페이지 배당소득의 범위와 배당소득의 비과세 부분 그리고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배당소득의 범위는 1, 2, 3, 4, 5, 6, 7, 8, 9, 11, 11까지 11가지로 나열을 해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자, 내국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이나 분배금이다 하는 것이죠. 분배금인 다른 말로 배당이죠. 두 번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단체도 이렇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 우리가 법인이 아닌 단체로부터 받는 것도 우리가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제 배당. 실제로 배당은 아니지만 의제하여 배당으로 보는 배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배당소득의 범위에 들어가고요. 네 번째, 법인세법에 따라서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은 이제 법인세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법인세. 근데 이 법인세 세무조정을 3월 달에 하게 해가지고 3월에 납부할 법인세를 확정을 짓는데, 이 법인세 세무조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기업이 재무회계 처리한 내용을 가지고 입금, 손금이라고 해서 수익과 비용을 산입할 수 있는 거, 산입할 수 없는 거, 이것을 다 따져보는 것을 우리가 법인세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회사의 경비, 비용으로 지출한 것 중에 만약에 여비교통비가 있는데 여비교통비가 굉장히 큰 금액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1억짜리 여비교통비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해외 출장을 간 한 달 정도 해외 출장을 간 비용이었습니다. 인원이 한 10명이 갔어요. 10명이 갔다고 한번 계산하기 편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그 해외 출장, 한 달 해외 출장 그 명단을 보니까 이 중에서 2명은 주주더라 이거예요. 주주.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이거죠. 직원이 아닌 사람이 업무상 어떤 출장을 가가지고 회사 업무에 필요한 그 여비교통비라고 처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건 좀 검토가 필요하겠죠. 회사 업무를 하는 사람이 업무적으로 출장 가서 해외 출장비, 여비교통비 처리하는 건 가능하겠지만은 이제 그것도 잘 따져봐야 될 겁니다. 업무적으로 지출한 비용과 또 개인적으로 어떤 여행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또 쓴 건 없는지 이것도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배당으로 처분된 것을 우리가 골라낸다면은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 2명은 직원이 아니라 주주더라. 그러면 주주가 업무적으로 출장 갈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거는 주주는 그냥 따라가서 관광을 했겠다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합리적인 의심. 그런 경우에 그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은 이게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빼서 나중에 밝혀지면 더 곤란해지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법인세법에 따라서 이거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경비에서 빼가지고 그 주주 개인의 배당 지급으로 처분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법인세 세무조정 단계에서 배당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주주의 배당 소득으로 포함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법인세 세무조정 단계에서 주주의 배당으로 처분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5번,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다.
국내나 국외에 우리가 펀드에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펀드를 우리가 집합 투자기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펀드라는 용어가. 그래서 펀드로부터 받는 이익은 이거는 이자가 아니라 배당입니다. 여섯 번째,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 배당 또는 분배금. 아까 1번은 내국 법인, 6번에서는 이제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이나 분배금.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 국제 조세 조정법에 따라서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도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여덟 번째, 공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중 출자 공동 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출자 공동 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 소득입니다. 우리가 그 이자 소득에서 보면은 이자 소득에는 그게 없었죠. 이자 소득에는 없었고, 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자, 공동사업에서 이 출자 공동사업자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고 돈을 출자한 것을 말합니다. 법인으로 따지면은 이게 이제 법인으로 따지면은 주주가 되겠지만 개인 기업에서는 주주가 없죠. 개인 기업의 주주와 같은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출자 공동사업자, 자금을 출자한 공동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분배 비율을 정해가지고 그 출자 공동사업자에게 그 사업주가 결산을 해서 분배 비율에 따라서 배당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90번은 우리가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그러죠. 유형별 포괄주의에 의해서 위와 유사한 소득의 수익 분배의 성격을 가진 것은 배당소득이다. 90번도 그런 내용이고요. 파생상품에 대한 배당을 얘기한 거고, 11번은 동업기업 과세 특례에 따른 동업자의 배당소득. 동업자의 배당소득. 동업자하고 출자 공동사업자하고의 다른 점은 동업자는 같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동업자라고 그러죠. 같이 업무를 하면서 또 출자도 한 사람이 동업자고, 출자 공동사업자는 업무는 안 하고 자금만 출자해가지고 분배 비율에 따라서 배당만 받는 사람이고, 동업자는 뭐도 받아요? 급여도 있겠죠. 동업자니까. 자, 그 다음에 비과세 배당소득. 그러면 이제 배당소득을 열거를 이렇게 쭉 해봤는데, 그 중에서 비과세 배당소득, 이것은 비과세 이자소득하고 비슷해요. 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 인한 이익, 공익신탁으로 인한 배당을 말합니다. 요거는 비과세 적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익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증권회사라든가 이런 데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익신탁법에 의해서 그 주식회사에서 알아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배당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공익신탁 기간에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 하는 거죠. 요새 그 무슨 장관 후보자가 자기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공익신탁을 자기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했다가 지금 그게 밝혀져 가지고 지금 곤란을 겪고 있죠. 그다음에 2번, 노인,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비과세 종합저축 1인당 5천만 원 이하의 하나인데, 여기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우리가 노인 장애인에 대한 비과세 종합저축에는 이자 소득이 있는 거고요. 또 여기에서 이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도 비과세다. 배당소득이 비과세 세 가지 있습니다. 자, 112페이지로 넘어가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처럼 복잡하죠. 자, 무기명 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은 지급받은 날, 우리가 앞에서 이자소득에서 기명채권과 무기명채권으로 나눠서 기명채권은 받기로 한 날 약정주의를 채택했고, 무기명채권의 이자는 지급받은 날이었죠. 주식에서 무기명 주식의 배당은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고 거기에 맞는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잉여금 처분 결의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고 소득세 신고 날짜를 잡아주면 되고요.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입니다. 여러분,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은 매년 12월 31일 수입시기로 보기 때문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 다음에 5월 달에 꼭 해야 되는 것이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결산 확정일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법인세법에 따라서 결산이 확정되는 날은 실제 결산 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0일이라고 좀 다릅니다. 결산 확정일. 그래서 법인세법에 따라서 처분된 배당은 결산 확정일이다. 사업년도 결산 확정일이다. 이거 알고 계시고. 자, 의제 배당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별로 무상주 의제 배당은 자본 전입 결의일, 감자시 의제 배당은 감자 결의일 등으로 이게 서로 좀 다릅니다. 다음에 집합 투자 기구로부터의 이익, 이거 펀드 상품이라고 그랬죠. 집합 투자 기구로부터의 이익의 수입 시기는 지급받은 날을 수입 시기로 봅니다. 유사 배당 소득 역시 지급받은 날을 수입 시기로 본다. 그래서 배당 소득은 대체로 지급받은 날 내지는 잉여금 처분일, 과세기간 종료일, 결산 확정일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 시간에서 이자 소득을 정리했고, 그리고 지금 배당 소득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금융 소득이라는 것으로서 하나로 통합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금융 소득. 그래서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자와 배당 소득 금액 하면은 다른 말로 금융 소득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자 소득 금액과 배당 소득 금액을 합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자 배당 소득 금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자 배당 소득 총 수익 금액과 같은 것이다. 이자 배당 소득 금액은 이자 배당 소득 총 수익 금액과 같은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총 수익 금액, 어떤 소득에 대해서 총 수익 금액이라는 표현은 비과세 수익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는 거예요.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자, 소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소득, 그냥 소득 금액이라고 하지 않고 소득 하면은 총수익 금액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총수익 금액에는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한다. 이 말과 총수익 금액은 비과세 총수익 금액과 분리과세 총수익 금액은 제외한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소득과 총수익 금액의 의미는 같은 의미이지만 소득 금액과는 다른 거예요. 소득 금액과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융소득의 경우는 결국에 이 공식에 의하면은 소득 금액과 소득이 같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종합과세 세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종합과세를 하려면 종합소득 금액을 우리가 구해야 될 텐데, 종합소득 금액은 이제 6가지 세목이 있잖아요. 자,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이자 소득이 있었고요. 근데 이자 소득 금액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자 소득에서 이자 소득 금액은 이걸 하이퍼하니까 빼기 같아서 이걸 다른 걸로 이걸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자 소득 금액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공식에서 보시다시피 이자 총수익 금액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자 소득과 같은 말이고요. 이자 소득과 같은 말이고, 여기에는 총수익 금액이라는 것은 비과세, 분리과세는 항상 제외되는 거예요.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우리가 총수익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배당 소득 금액은 어떻게 되냐? 배당 소득 금액은 배당 총수익 금액. 배당 총수익 금액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달라져요. 나중에 이제 사업소득 금액을 우리가 알아볼 텐데, 사업소득 금액은 사업 총수익 금액에서 마이너스 필요 경비를 빼줍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 공부하게 될 텐데,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가 근로소득은 이제 총급여액이라고 그래요. 총급여액, 총급여는 여기 비과세는 물론 빠져요. 비과세하고 분리과세 다 빠지는 겁니다. 항상 총수익 금액에서는 비과세, 분리과세 빠집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라는 걸 빼요. 이 근로소득공제. 이 근로소득공제는 필요경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소득이 있죠. 연금소득 금액은 또 어떻게 구하느냐? 총연금 수익금액 총연금 수익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뺍니다. 연금소득공제는 필요경비에나 마찬가지예요. 사업소득자로 보면은 필요경비나 마찬가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6가지니까 이제 마지막이죠. 기타 소득금액이 있겠죠. 기타 소득금액은 기타 소득, 그러니까 총수익 금액. 기타 소득은 총수익 금액을 말해요. 기타 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 거기에서
필요 경비를 빼요. 필요 경비를 뺀 것이 기타 소득 금액입니다. 이 6가지를 모두 더한 것이 종합소득 금액이에요. 종합소득 금액.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중에서 이자와 배당 소득을 지금 일단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와 배당 소득,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 금융 소득은 다른 나머지 4가지 소득하고 큰 차이점이 뭐냐? 필요 경비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 소득은 그 총 수익 금액 자체가 소득 금액이 된다 이거예요. 총 수익 금액 자체가. 그래서 금융 소득은 필요 경비를 인정받지 못한다. 요걸 좀 기억하십시오. 네. 그래서 나머지 거는 이제 사업소득에서도 이 공식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래서 그때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이자와 배당소득 금액, 즉 금융소득 금액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총수익 금액 그 자체가 소득 금액이 된다. 네. 기억하시고, 총수익 금액은 언제나 비과세나 분리과세는 총수익 금액에서 제외시킨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자 배당소득, 금융소득도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원천징수는 내용을 볼까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우리가 원천징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자는 보통 금융기관이 지급하잖아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다는 거고요. 배당은 법인들이 보통 지급하잖아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는 거죠. 원천징수해야 하는 소득세는 지급 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되고요. 세율은 다음과 같다 해서 원천징수를 5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25%, 어떤 건 기본세율, 어떤 건 5에서 14%, 어떤 건 45% 내지 90%, 어떤 건 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자 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누구나 다 거의 다 해당되는 것이, 이런 정기예금 정도 하나씩 만약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일반적인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4% 적용은 누구나 다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뭐 보통 예금의 이자율이야 뭐 1% 될까 말까, 되지도 않게 1%도 안 되죠. 0.몇 %겠죠. 하지만 1년짜리 정기예금이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이자 소득에 해당되는 요 세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물론 보통 예금에서도 뭐 몇천 원 받아도 세금을 뗍니다. 자, 그 세금을 뗄 때 얼마를 떼느냐 이거예요. 이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 14%.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국세의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이 이렇고 지방소득세를 또 과세하거든요. 그러니까 14%에 10%니까 1.4%가 여기에 더 추가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는 15.4%를 우리가 원천징수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소득세에서의 원천징수 세율은 14%다 해야 맞는 거예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지 않고 소득세만의 원천징수 세율은 14%, 지방소득세 포함해서는 15.4%가 돼요. 그래서 이 세율을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어떤 상식 차원에서 일반적인 이자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14%는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실제로 은행에서 공제할 때는 여기에
1.4% 더해서 15.4% 정확하게 공제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자 소득이 이렇게 14%부터요 90%까지 있는데, 먼저 제일 비싼 거, 세율이 높은 게 뭐냐면은 비실명 이자 소득입니다. 비실명 이자 소득,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적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비실명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세율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특례 제한법상 분리과세가 되는 이자소득. 분리과세니까 이게 이자소득 금액에는 포함이 안 되겠죠.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낮은 건 5%, 제일 높은 게 14%니까 조세특례 제한법이니까 일반 이자소득보다 더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해주는 그런 특례법이다. 그 다음에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이라는 이자소득 아시죠? 이거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기본세율은 이제 조금 지나면, 몇 페이지 지나면 나옵니다. 우리 소득세 기본세율은 6%부터 쭉 늘어가지고 45%까지 8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8단계 초과누진세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여기서 기본세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세율이 이것도 꽤 높은 편이죠. 25%.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가 아니라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그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은행의 세율보다 높아요. 그래서 25%다. 자, 이자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알아봤고요. 뭐 세율을 문제로 낸 적은 그다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배당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도 비슷합니다. 배당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일반적인 배당 소득 똑같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무슨 회사의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주총회 끝나고 나서 배당금을 이렇게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 당하는 그 세율이 바로 일반적인 배당 소득 14%에 해당이 되는 원천징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배당소득,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원천징수 세율이 같고요. 그 다음에 비실명, 역시 비실명 배당소득도 비실명 이자소득하고 원천징수 세율 같고요. 조세특례 제한법 마찬가지로 5%부터 14%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아까 우리가 이자소득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원천징수 세율이 같습니다.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도 원천징수 세율은 높은 편이죠. 25%의 원천징수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자 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이 말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자 소득 등이다 그러면 이자와 배당 소득을 합해서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자와 배당 소득은 그러면 이렇게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합과세 세목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또 해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종합과세이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원래는 이자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세목이지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무조건 종합과세 더하기 조건부 종합과세. 그것은 요 두 가지입니다. 이걸 더해서 2천만 원 이하, 이하이면 분리과세, 종합과세 하지 않는다. 초과할 때만 2천만 원 초과할 때만 종합과세 한다. 이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요거 꼭 2천만 원 요거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숫자이고요. 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 기준이 2천만 원이다. 2천만 원. 네, 요걸 잘 기억해 주세요.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자 소득의 이자와 그 배당 소득에서 그러면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것은 알아야죠. 예. 그래서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금융소득. 한 번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안 했다면은 그것은 5월 달에 종합과세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되고, 두 번째,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여기서는 명칭을 살짝 바꿨네요. 출자 공동기업의 배당소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앞에서 나왔던 표에는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거. 원천징수 아까 25%짜리. 네, 그 위에 표에 나와 있죠.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근데 밑에서는 출자 공동기업의 배당소득. 네, 같은 거라고 보시고,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두 가지의 이자 소득 또 배당 소득, 네, 이자와 배당 소득 요거 합치고, 그다음에 밑에 거는 일반적인 이자 배당 소득 그리고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익이에요. 이것까지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을 때 종합과세 된다.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 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좀 알아야 되겠죠. 금융소득에서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거. 네. 그러니까 이걸 뺀 나머지는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건데,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무조건 분리과세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무조건 분리과세는 좀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실명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이 높은 세율로 과세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은 기납부한 원천징수한 세금을 빼주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비실명 소득이 금액이 작을 때는 기본 세율을 적용할 때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비실명 금융소득자에게 유리한 세율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세율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리과세를 해주는 게 무조건 분리과세로 하는 게 불리한 높은 원천징수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도가 있겠고, 두 번째, 직장공제에 초과반환금은 원천징수 할 때도 기본 세율을 적용하죠. 무조건 분리과세 함으로써 우리 직장인들에게, 근로자에게 그 낮은 세율을 적용케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분리과세함으로써 이건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소득과 합치면 과세 표준이 높아져 가지고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그 금융소득을 보면은요, 법원 보관금에 대한 이자소득이라는 게 나와요. 하여튼 여러분, 법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거의 다 분리과세입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자, 법원 보관금 하면은 우리가 민사상 어떤 재판을 할 때 그 법원에다가 공탁금 같은 것을 입금을 해야 되는 그런 재판이 있습니다. 그때 법원은 원고나 피고의 그 보관금, 즉 공탁금을 금융기관에다가 애치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챙기는 것이 아니고 그 공탁금을 다시 돌려줄 때 그 원주인에게 그걸 제공해 줍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비과세 이자와 배당에서 보면은 뭐가 있었어요?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그 공익 신탁을 하는 공익 신탁에 대한 그 이자라든가 또는 공익 신탁에 대한 배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 보관금은 말이죠. 법원 보관금의 이자 소득은 법원 보관금의 이자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이건 비과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 법원에다가 그 이자를 지급할 때도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고 주니까 그러나 분리과세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게 있는데 조세 특례 제한법상 분리과세되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이것도 이득을 주기 위해서 분리과세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이나 법원보관금, 조세특례법 이거는 우리가 그 납세 의무자에게 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조건 분리과세를 준다면 비실명에 대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좀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는 모두 네 가지예요. 뭐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여러분이 나중에 뒤에서 이론 문제를 풀어보시게 되면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예요. 그때 이 표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3페이지에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단을 하는 이 표 있잖아요. 이 표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소득 정리를 하면서 맨 끝에 있는 이 표가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소득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업소득의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하고 사업소득이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합니다. 우리가 법인이 하는 사업은 우리가 법인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 사업소득에 여기서 우리가 소득세로 과세하는 사업소득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그래서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입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업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사업소득을 알아보도록 또 하죠. 이 사업소득은 굉장히 열거된 게 많아요. 한 20여 가지가 있네요. 뭐 우리가 보는 모든 업종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업종, 농업, 임업, 또 사업이 될 수가 있고요. 광업이 있죠. 또 제조업도 있고요. 전기, 가스, 증기 이런 사업도 있고요. 수도, 하수관, 폐기물 처리 이런 사업도 있고, 뭐 원료 재생업도 있고, 건설업도 있고요. 도매 및 소매업, 아마 개인 사업자가 제일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많을 것 같고요. 운수 창고업도 있고요. 숙박업이나 음식점업에도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있죠. 정보통신 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금융 및 보험업, 보험회사 보험업을 개인이 하는 경우 뭐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금융업도 개인이 하는 금융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융업이 개인도 있어요. 또 부동산업도 있습니다. 부동산업, 대개 이제 부동산업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법인 형태로 합니다만은 뭘 개인으로도 부동산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뒤에 있는 설명이 뭔지 일단 볼까요?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건 사업소득이 아니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공익사업과 관련한다 하는 말은 뭐 전기 공급이라든가 가스 공급, 또는 뭐 정유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 공급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 토지에 산이라든가 밭, 논 이런데 그 고압선 철탑을 세우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철탑을 세워놓은 그 밭이나 논이라든가 아니면 산이 그 전기 회사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주의로부터 그 지상권을 확보를 해야 돼요. 지상권을. 그래서 지상권을 뭐 50년, 20년 뭐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토지주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주는 뭐예요? 부동산 업자가 아닌데 내 땅 빌려주고 돈을 받는 그런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다? 사업소득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저 뒤에 나중에 기타 소득으로 봐요. 개인의 기타 소득. 이건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13번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사업시설 관리 지원이나 임대 서비스업, 개인도 할 수 있죠. 교육 서비스업, 뭐 개인들이 많이 하는 사업이죠.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또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개인들이 많이 하죠.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군의 고용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것도 사업 소득으로 보고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즉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말하는 건데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제외하고 차량 운반구라든가 비품이라든가 기계장치라든가 이러한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봐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봐야 되고요. 개인사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양도했으면 그것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합니다.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 그리고 21번 유의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재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우리가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것이죠. 사업소득의 범위, 모든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업종을 다 적어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작은 표가 있는데 사업소득 중에서 비과세 사업소득을 또 알아놔야 돼요. 자, 비과세 사업소득, 중요한 것은 이제 1번 가장 보기에 많이 나오는 비과세니까 1번은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논과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우리가 농업 사업 소득으로 농업 사업 소득으로 보고는 있는데 비과세예요. 비과세.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 농민들이 논밭에다가 작물 심었잖아요. 작물. 그래서 그런 경우는 모두가 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세 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두 번째,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도 임대사업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입니다. 다만 한 개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준 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소득으로 봅니다. 여기서는
12억 원까지 비과세 적용한다. 네. 비과세 사업소득 세 번째, 농어가 부업소득도 있고요.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한 소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 중에서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연간 600만 원 이하로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그 다음에 어로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비과세로 적용해 줍니다. 네, 그래서 비과세 사업소득은 1번이 제일 보기에 많이 나오니까 이거 알아두시고 나머지 것도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통주 제조, 농어가 부업, 뭐 이런 거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 공식을 또 볼까요? 아까 쭉 메모장에다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사업소득 금액은 자 총수익 금액, 사업 총수익 금액을 말해요. 거기에서 마이너스 필요경비 이렇게 돼 있죠. 필요경비. 그러면은 우리가 복식부기에 의해서 장부를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 총수익 금액에는 상품 매출도 있고 뭐 영업의 수익도 있고 이런 것이 총수익 금액일 거고, 필요경비에는 매출 원가도 있고 판매 관리비도 있고 영업의 비용도 있겠죠. 그것과 그럼 같으면 이것은 결국에 뭐하고 같다고 볼 수 있냐면 당기 순이익과 그럼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당기 순이익과 비슷하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금액 자체가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사업소득 금액으로 보는 것은 여기에 수익 금액이나 사업소득 금액을 사업의 수익 금액, 영업의 수익으로 본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필요경비 뭐 이런 것 중에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수익 금액으로 볼 수 없는 것, 또 경비로 볼 수 없는 것이 또 있어요. 예를 든다면 사장님의 인건비를 만약에 필요경비에 넣었다 그러면 소득세법에서는 그거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안 돼요. 또 만약에 소득세법에서 또 필요경비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대표의 급여라든가 이런 거 넣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소득세 있죠. 소득세.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소득세 납부한 거. 사업소득세도 비용이 아니에요. 이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본 겁니다. 이런 거 만약에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면 이거 빼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당기순이익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죠. 우리 당기순이익을 구할 때는 소득세 빼고 당기순이익을 구하잖아요. 소득세 공제 전 이익과 그 다음에 세후 이익을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총수익 금액에서 우리가 수익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이자 수익이에요.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 자, 이자 수익은 개인 사업자의 이자는요, 개인 사업자의 이자는 그 대표의 이자 수익으로 봐서 금융소득으로 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회사의 영업의 수익인 이자 수익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회사의 운영 자금에서 여유 자금을 은행에 넣어가지고 이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자 수익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회계상 회계 처리는 수익으로 보는 게 맞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이자 수익은 금융소득으로 그 사업자의 개인의 이자 수익은 그 개인의 금융소득으로, 앞에서 공부했던 금융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기 때문에 회사의 수익으로는 봐서는 안 돼요. 이런 것 등이 수익에서 빼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고 가령 뭐 접대비 같은 경우도 한도가 있습니다.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것은 당기의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든가 이런 그 세부적인 세무 조정 내역이 있어요. 그
그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과 재무제표에 있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은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사하죠. 자,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 하면은 뭐다? 총수익 금액 마이너스 필요경비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우리 손익계산서의 총수익 금액과 모든 경비하고는 일치하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을 보겠습니다. 사업소득자에게도 원천징수가 있을 수 있어요. 대개는 다 사업자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매출액을 누구로부터 지급받아요? 우리 고객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고객이 원천징수하고 돈을 입금해 주진 않습니다. 외상매출금을 고객이 입금해 주는데 내가 사업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지 않죠. 그러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의료보건업의 원천징수 세율은 3%. 자, 의료보건 용역이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개인이 개업한 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이 개업한, 만약에 김내과라는 병원을 운영하는 김 선생이 많이 있다. 그러면 김내과의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가 돈을 진료비를 주면서 원천징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누구는 원천징수할 수 있어요? 시청, 이런 단체는 원천징수할 수 있어요. 법인도 마찬가지. 만약에 하이닉스 전자에서 본사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김내과 원장님 보고 우리 하루겠죠, 체육대회. 하루 동안 우리 운동장에 와가지고 그 1일 의사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고비를 주는 거죠. 의료비를 지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대전자로부터 만약에 100만 원의 의료비를 받았다 라고 하면은 현대전자가 100만 원을 줄 때 3%, 여기에 지방 소득세가 있으니까 3.3%를 공제하고 그 김내과 원장님한테 지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료보건 용역의 원천징수,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있다는 말은 바로 의사들에게 원천징수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사례를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 용역. 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 용역이 바로 교육 사업자들이죠. 교육 사업자는 학원 원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학원 원장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의사 선생님이 그래야 하듯이, 만약에 하이닉스 전자에서 부가가치세법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 하고 초청 강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강사료 5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했다면은 50만 원을 지급할 때 다 지급하지 않습니다. 학원 원장에게 지급할 때는 3.3%를 공제하고 줍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사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외국인 직업운동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0% 원천징수,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5%, 이런 등으로 사업소득에도 원천징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원천징수한 것은 나중에 여기 병원이나 여기 학원에서 종합소득 신고할 때 원천징수 때 납부했던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을 두 번 낸다는 건 아니죠. 원천징수라는 것은 일단 징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학원 내에서 들어온 수익금액하고 이 원천징수 받았던 그 수익금액 모두 합쳐서 다시 세금을 계산해서 원천징수 당했던 세금에 대해서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나중에 납부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죠. 자, 사업소득의 종합과세.
소규모 주택 임대 소득은 분리과세를 하지만 그 외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종합과세를 한다. 그렇죠. 소득 우리 그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로서 종결되는 사업소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했더라도 무조건 종합과세 된다. 사업소득은. 근데 딱 예외가 하나 있네요.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만 우리가 분리과세를 한다. 이건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다. 사업소득 중에서 분리과세되는 게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소득은요, 그 나열된 소득의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 사실상 우리가 TAT 2급 시험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업소득이.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근로소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